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고트프리틀 빌렐렘 라이프니츠, 이 위대한 철학자의 핵심 사상 모나돌로지, 우리말로는 단자론이라고 하죠. 이 단자론의 세계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니츠 철학의 정말 심장과 같은 부분인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 로버트 라타가 영어로 번역한 모나돌로지, 발췌본을 통해서 라이프니츠가 생각했던 실제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 그 모나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모나드라는 개념이 사실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라이프니츠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어찌 보면 아름다운 그런 세계관을 구축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겁니다. 그렇죠. 그 복잡하고 정교한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 그게 바로 모나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바로 그 기본 단위, 모나드부터 시작해볼까요? 라이프니츠는 이 모나드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순 실체라고 정의합니다. 1, 2항. 네, 맞습니다. 단순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뭐든 복잡하잖아요. 뭐 책상도 그렇고 이 마이크도 그렇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존재하려면 그것들을 이루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라이프니츠는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복잡한 건 결국 단순한 것들의 조합이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만약 끝없이 쪼갤 수만 있다면 근본적인 실체라는 게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 단순 실체, 모나드가 실제의 근본이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 모나드는 물질적인 건가요? 아니면 비물질적인 건가요? 단순하다는 것만으로는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라이프니츠에게 모나드는 비물질적인 존재예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적인 크기, 즉 연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형태도 없고요. 당연히 나눌 수도 없죠. 부분이 없으니까 나눌 수 없다. 아, 그래서 단순 실체군요. 그럼 이게 당시 다른 철학자들의 생각과는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당시 데카르트 같은 기계론적 철학자들은 물질의 본질을 연장, 즉 공간을 차지하는 것으로 봤고 원칙적으로는 물질을 끝없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달랐죠. 실제의 근본은 그런 수동적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능동적인 힘의 중심, 일종의 정신적인 원자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본 거예요. 힘의 중심, 정신적인 원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이게 바로 자연의 진정한 원자이자 만물의 요소라고 라이프니츠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의 원자가 아니라 형리상학적인 의미에서의 궁극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복합적인 사물들은 결국 이 모나드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나드는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걸까요? 보통 원자 같은 건 결합하거나 분해되면서 물질이 변하잖아요. 모나드도 그런가요? 아, 그 점이 또 아주 독특합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모나드는 자연적인 방식,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합쳐지거나 나뉘는 방식으로는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영원 불멸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모나드는 오직 신의 창조, 크리에이션 행위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되고 절멸, 애닐레이션을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6항. 창조와 절멸. 마치 신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요. 네, 약간 그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복합치처럼 부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거나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나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한 번에 생겨나거나 전체로서 한 번에 사라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불멸의 존재라니? 네. 그래서 모나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본 단위인 셈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나옵니다. 이 모나드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요. 마치 창문이 없는 존재처럼. 치랑. 이게 미스드시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모나드는 창문이 없다는 구절인데요. 이건 모나드가 완전히 자기 충족적이고 외부 세계로부터 인과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다. 그럼 모나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가만히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모나드의 변화는 외부의 자극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의 내적 원리, 인터널 프린시플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치랑 후반부. 내적 원리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각 모나드 안에 마치 프로그램처럼 내재된 변화의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내적 원리에 따라 모나드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모나드들끼리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물리적인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게 라이프니츠의 주장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은 제 질문에 답하고 계신데 이것도 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아, 바로 그 질문이 라이프니츠 철학의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바로 예정조화로 이어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그건 조금 뒤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럼 일단 모나드 자체의 변화에 좀 더 집중해보죠. 내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변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모나드가 다 똑같이 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모나드는 서로 다릅니다. 라이프니츠는 식별 불가능한 것들의 동일성 원리를 주장했는데 만약 두 모나드가 모든 속성에서 동일하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모나드이지 두 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모나드는 각자 고유한 질, 퀄리티스를 가집니다. 8항. 고유한 질, 그 질 때문에 다르게 변하는 건가요? 그렇죠. 각 모나드는 자신만의 고유한 내적 상태들을 가지고 있고 그 상태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9항.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무질서한 게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을 갖는다는 겁니다. 현재 상태는 과거 상태로부터 나오고 미래 상태를 품고 있죠. 마치 영화 필름처럼 각 프레임, 상태가 이어져서 움직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나드의 내적 상태 혹은 그 상태의 변화를 라이프니츠는 지각, percep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14항. 지각이요? 우리가 보통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할 때 쓰는 그 지각인가요?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지각은 의식적인 인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나다가 외부 세계의 다양성을 자신의 내면 상태로 표현하거나 반영하는 그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하고 혼미한 미세 지각, petite perceptions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14항. 미세 지각이요? 그건 뭔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지각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네, 라이프니츠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나 기절했을 때 의식은 없지만 우리 몸의 생명활동이나 기본적인 감각 처리는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세지각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개별 물방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무수한 미세지각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파도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에는 엄청난 수의 무의식적인 지각들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미세지각 개념을 통해 연속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모든 모나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욕구, 애프티션은 또 뭔가요? 지각과 욕구가 모나드의 두 가지 중요한 내적 활동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15항. 네. 네. 욕구는 한 지각 상태에서 다음 지각 상태로 나아가려는 모나다의 내적인 경향성 혹은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항.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 같은 거죠. 지각이 모나다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욕구는 그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 활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은 상태, 욕구는 변화의 힘. 알겠습니다. 근데 라이프니츠는 왜 이런 지각이나 욕구 같은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그냥 물질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나요? 바로 그 점을 라이프니츠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당대의 기계론, 즉 모든 자연 현상을 물질 입자의 크기, 모양, 운동만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정신적인 현상, 특히 지각을 설명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다고 봤습니다. 16, 17항. 기계론으로는 지각을 설명할 수 없다. 왜죠? 라이프니츠는 유명한 방앗간 비유를 듭니다. 17항. 우리가 지각이나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기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마치 방앗간처럼 그 안을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기계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일 뿐일 겁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축이 움직이고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지각 그 자체, 생각 그 자체는 찾아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아, 기계 부품의 움직임과 우리가 느낀다, 생각한다고 하는 그 주관적인 경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물질적인 요소들의 조합만으로는 결코 의식적인 경험이나 내적인 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라이프니츠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의 근본 단위인 모나드 자체가 비물질적이고 지각과 욕구라는 내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군요. 기계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네요. 자, 그럼 모든 모나드가 지각과 욕구를 가지지만 그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이걸 기준으로 모나드의 등급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를 그 지각의 명료함과 기억 능력의 유무에 따라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모나드는 아주 혼미한 지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상태와 같죠. 이런 모나드들이 무기물이나 식물의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24항 참고. 네, 그 다음 단계는요? 지각이 좀 더 뚜렷해지고 특히 기억 능력을 동반하는 모나드를 라이프니츠는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19항. 기억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연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감각적인 영혼의 특징이죠. 동물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있다. 그럼 인간은 어떤 단계인가요? 인간의 영혼은 동물들의 영혼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이성을 사용하여 필연적이고 영원한 진리, 예를 들어 수학이나 논리학의 원리 같은 것들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 자아와 신까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특별히 정신 또는 이성적 영혼이라고 불렀습니다. 29-30방. 정신 또는 이성적 영혼.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감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보편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식을 apperception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정신의 능력입니다. 영혼과 정신을 이렇게 구분하는군요. 흥미롭네요. 자, 방금 추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라이프니츠는 우리의 이성적인 추론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에 기반한다고 설명했죠. 31항. 와 충족 이유율,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입니다. 31-32항. 모순율과 충족 이유율. 먼저 모순율은 뭔가요? 모순율은 어떤 명제가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논리의 원리입니다. 33항. 어떤 것이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원은 둥글다는 참이지만 이 원은 둥글면서 동시에 둥글지 않다는 모순이므로 거짓이라는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원리가 주로 필연적 진리, necessary truth의 영역, 즉 수학이나 논리학처럼 그 자체로 분석해보면 참거짓이 명백히 드러나는 진리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고 봤습니다. 33항 후반. 알겠습니다. 그럼 충족 이유율은요? 이건 좀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충족 이유율은 모순율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어떤 사실이 참이거나 어떤 진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왜 존재하고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그냥 우연히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는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원리는 주로 우연적 진리, contingent truth 또는 사실의 진리, truth of fact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가 또는 왜 하늘은 파란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사실들은 모순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지 않다고 해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런 우연적인 사실들의 충분한 이유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이프니츠는 그 이유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의 이유는 그 이전의 다른 사건들에 있고 또 그 사건들의 이유는 더 이전의 사건들에 있죠. 이렇게 원인의 사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우연적인 세계 자체를 넘어서는 더 이상 다른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7항.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네, 바로 신입니다. 38항. 라이프니츠에게 신은 이 세계의 모든 우연적인 사실들의 최종적인 이유이자
자기 자신 안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필연적 실체, 네서서리 서브스턴스입니다. 아, 여기서 신이 등장하는군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설명 원리로서요. 그럼 라이프니츠에게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이프니츠의 신은 모든 가능성의 근원이자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40-40이랑. 신은 무한한 지성, 의지, 그리고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지성은 모든 가능한 세계들을 파악하고 신의 의지는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신의 능력은 그 선택된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최선의 세계를 선택해서 창조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가능한 세계가 여러 개 있다는 건가요? 네, 라이프니츠는 신의 지성 안에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무한히 많은 세계들이 아이디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세계,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은 세계 등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모순적인 세계들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43항, 비유. 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데요? 그럼 신은 왜 하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선택했을까요? 다른 더 좋은 세계는 없었을까요? 라이프니츠는 신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세계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많은 종류의 현상을 가장 단순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선과 행복을 담고 있는 최선의 가능 세계,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를 선택하여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53, 55항.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유명한 낙관주의 옵티미즘입니다. 최선의 가능 세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이나 고통도 많잖아요. 이게 어떻게 최선의 세계일 수가 있죠? 라이프니츠도 그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악이나 불완전함이 존재하는 것은 창조된 세계와 창조된 존재, 모나드들이 필연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48, 54항. 신은 완벽하지만 신이 아닌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많은 완전성과 조화를 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부분적인 악이 전체적인 선을 위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고요. 쉽진 않지만 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가 최선이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잠시 미뤄뒀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창문 없는 모나드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가? 드디어 그 비밀을 풀 시간입니다. 51항. 네, 드디어 나왔네요. 라이프니츠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인 예정조화, pre-established harmony입니다. 52, 78항. 예정조화, 미리 정해진 조화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침이 이 세계를 상조할 때 각 모나드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상태 변화를 미리 그 모나드의 내적 원리 안에 프로그램해 놓았다는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각 모나드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다른 모든 모나드의 상태 변화와 완벽하게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조응하도록 미리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미리 설계되었다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유명한 비유가 두 개의 시계 비유입니다. 데보세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언급. 완벽하게 시간을 맞춘 두 개의 시계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시계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항상 같은 시간을 가리킬 겁니다. 한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 다른 시계도 정확히 12시를 가리키죠. 마치 한 시계가 다른 시계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완벽한 일치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나드들도 그 시계들처럼 각자 자기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지만 신이 처음부터 모든 프로그램들을 서로 완벽하게 동기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마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78항이죠. 예를 들어 제가 손을 들기로 마음 먹는 것, 정신적 사건, 영혼 모나드의 변화와 제 팔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 물리적 사건, 육지 모나드의 변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제 영혼 모나드와 육체 모나드들의 프로그램을 미리 완벽하게 조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제가 손을 들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순간에 제 팔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와, 정말 대담하고 독창적인 발상인데요. 이건 당시 철학의 큰 난제였던 정신과 물질의 상호작용 문제, 즉 마음이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이 어떻게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라이프니츠만의 해답이었군요. 맞습니다. 데카르트는 손과선이라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정신과 육체가 상호작용한다고 봤지만 어떻게 비물질적인 정신이 물질적인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죠. 이후의 기회원인론자들은 모든 상호작용의 순간마다 신이 개입해서 조화를 맞춰준다고 봤고요.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신이 창조 시에 한번 완벽하게 조화를 설정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영원히 조화를 유지한다고 본 겁니다. 훨씬 더 우아하고 신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군요. 예정조화.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비록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지라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 모나드는 비록 창문은 없지만 자신의 내적 상태를 통해 온 우주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반영하고 표현합니다. 56항. 마치 각 모나드가 살아있는 우주의 거울과 같은 거죠. 57항. 우주의 거울. 그럼 아주 작은 존재, 예를 들어 먼지 한 톨 속에도 무한한 세계가 담겨 있다는 건가요? 네, 라이프니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가장 작은 부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영역 속에도 무한히 많은 생명체와 영혼으로 가득 찬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봤습니다. 66-67항. 현미경으로 작은 물방울을 관찰하면 그 안에 미생물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 미생물 안에도 또 다른 세계가, 그 안에도 또 다른 세계가 무한히 이어진다는 거죠. 와, 프랙탈 구조 같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상상력인데요. 그럼 살아있는 유기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이프니츠에게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동물이나 식물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일종의 신적인 기계 또는 자연의 자동 기계입니다. 64항. 이 기계는 인공적인 기계와 달리 그 부속 부분 하나하나가 또다시 무한히 작은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65항. 무한히 작은 부분까지 기계적 구조를 갖는다. 그럼 죽음은 어떻게 되나요? 모나드는 불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탄생이나 완전한 죽음, 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72에서 74항. 우리가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미 존재하던 작은 유기체가 크게 발전하고 펼쳐지는 과정, 디벨롭먼트, 에볼루션이고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유기체가 다시 아주 작은 상태로 축소되고 접히는 과정, 인볼루션일 뿐이라는 거죠. 76항. 영혼, 모나드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유기체의 변형 속에서도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형일 뿐이라 이것도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이네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특히 정신을 가진 존재들, 즉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나요? 네, 라이프니츠는 이성적 영혼, 즉 정신을 가진 존재들이 다른 모든 모나드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합니다. 82에서 83항. 정신들은 단순히 우주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인 신의 모상으로서 신을 인식하고 사랑하며 신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닙니다. 신의 모상으로서 신과 교류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들은 마치 신의 백성처럼 신을 군주로 하는 일종의 도덕적 공동체, 즉 신의 도시, City of God을 구정한다고 봤습니다. 84에서 86항. 이 신의 도시는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국가이며 물리적인 세계인 자연의 왕국과 조화를 이루는 도덕적인 세계, 은총의 왕국, Kingdom of Grac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왕국과 은총의 왕국, 물리법칙의 세계와 도덕법칙의 세계가 조화를 이룬다는 건가요? 네, 라이프니츠는 이 두 세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확신했습니다. 87에서 88항. 자연의 질서, 효율인 물리법칙과 은총의 질서, 목적인 도덕법칙이 결국에는 하나로 통하며 선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보상받고 악한 행위는 벌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우주가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89에서 90항. 죄는 필연적으로 벌을 가져오고 덕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예정조화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세계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조화라니. 자, 오늘 라이프니츠의 모나돌로지를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라이프니츠는 우주가 무한히 많은 나눌 수 없는 단순 실체인 모나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나드들은 각자 고유한 내적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지각과 욕구라는 활동을 통해 우주 전체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반영하는 살아있는 거울과 같고요. 맞습니다. 비록 모나드들은 서로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을 주고받는 창문은 없지만 신이 창조 시에 미리 설정해 놓은 예정조화 덕분에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전체 우주가 놀라운 질서와 하모니를 이루며 움직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예종 조화는 정신과 물질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 질서와 도덕 질서의 조화까지 설명하는 라이프니츠 철학의 정말 중요한 기둥이었네요. 네, 이 세계관을 통해 라이프니츠는 모든 존재가 깊은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장 작은 부분조차 무한한 복잡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정말 경이롭고 심오한 우주상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세계를 함께 탐험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첫째는 외부 세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오직 내부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서도 우주 전체를 반영한다는 이 모나드라는 개념이 혹시 현대과학,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비국소성이나 얽힘 현상, 혹은 현대 뇌과학이라 의식 연구에서 탐구하는 주관적 경험의 본질과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수백 년 전 철학자의 직관이 현대 과학과 만나는 지점이 있을지 흥미롭지 않나요?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시대를 초월한 연결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것 의미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약 라이프니츠의 말처럼 모든 것이 신의 완벽한 계획 아래 최선의 방식으로 미리 조화롭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강하게 느끼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은 예정된 조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일종의 환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예정조화 시스템 안에서도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이프니츠 자신도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사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